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강남 대형 병원 이사장 집안. 그곳에는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서준, 42세. 의료계의 양심이라 불리는 병원 경영 기획실장이자 차기 이사장 후보. 완벽한 학벌과 세련된 언변, 사회적 신뢰까지 갖춘 인물이죠. 그의 아내 윤지연은 지방 소도시 출신입니다. 결혼과 동시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왔죠.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 박금순 여사. 남편 없이 식당 일을 전전하며 딸 하나만은 누구보다 악착같이 키워낸 분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가족. 하지만 그 속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체면으로 포장된 존경과 가난 속에서 쌓인 자존심. 이 둘이 충돌할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혼식 날 박금순 여사는 딸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불안의 눈물이었을까요? 결혼 초부터 사위와 장모 사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준은 장모를 직접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항상 공손했죠. 하지만 그 공손함 속에는 묘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명절날 큰 식탁에 둘러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서준은 식사 메뉴를 정하면서도 장모에게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정만 통보했죠. 어머님, 오늘은 제가 미리 예약해둔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겠습니다. 어머님 입맛에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괜찮으시죠? 박금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 말할 수 있었을까요? 딸의 결혼 생활이 편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으니까요. 또 다른 날, 지연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을 때였습니다. 서준은 자연스럽게 장모를 소개하면서 말했습니다. 제 장모님이세요. 지방에서 오셨는데 아직 서울 생활이 익숙치 않으시고 이런 모임은 좀 어색하실 거예요. 친구들은 미소를 지었지만 박금수는 그 미소 속에 담긴 의미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동정, 그리고 약간의 우월감.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어머님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다양한 상황에서 반복되었습니다. 투자 이야기가 나올 때, 병원 경영 이야기가 나올 때, 심지어 아이 교육 문제가 나올 때도 박금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이 배우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온 경험까지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죠. 어느 날 저녁 박금수는 딸과 단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아, 너희 남편이. 그러니까. 하지만 지연은 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서준 오빠는 좋은 사람이야. 그냥 일이 바빠서 그래. 조금만 더 이해해줘. 우리 결혼 생활 잘 되고 있잖아. 조금만 더. 이 말은 앞으로 지연이 반복하게 될 주문이었습니다. 박금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행복하다면 자신이 조금 불편한 건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서준의 태도는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장모를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위치에만 두었습니다. 선택권을 주지 않고 의견을 묻지 않으며 항상 은혜를 베푸는 사람의 자리에 자신을 놓았죠. 한 번은 박금순이 손주를 돌봐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준이 퇴근하고 돌아오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애 봐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다음부턴 제가 알려드린 방식대로만 해주세요. 요즘 육아 방법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어머님 육아 방식은 좀 그러네요. 박금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평생 배운 것들이 하나씩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박금수는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곤 했습니다. 딸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자신의 이 불편함은 그저 늙은이의 투정일까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는 것을, 존엄이 조금씩 깎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라면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딸의 행복을 위해 계속 참으시겠습니까? 서준은 밖에서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직원들에게 존경받고, 환자들에게는 신뢰받고, 언론에서는 칭찬받았죠. 하지만 집안에서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무례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낮은 자리에 두는 기술, 공손하게 말하면서도 상대의 존엄을 깎아내리는 능력. 그것이 한서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박금수는 그 모든 것을 느끼면서도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딸을 위해서. 결혼식 날 박금순 여사는 2달 후 병원 재단 후원 행사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계획이었죠. 그리고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지연아, 이번 행사에 어머님도 참여시키면 어떨까? 가족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 지연은 기뻐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를 배려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정말 엄마가 엄청 좋아하시겠다. 하지만 서준의 진짜 의도는 달랐습니다. 행사 당일 박금수는 남색 봉사복을 입고 행사장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역할은 후원자들을 안내하고 음료를 나르고 접시를 정리하는 것이었죠.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준은 후원자들과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장모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제 장모님이세요. 예전에 식당 일을 오래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 진행은 정말 능숙하세요. 손님 응대하는 게 몸에 배어 있으시죠? 후원자들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호의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조롱이었을까요? 박금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자신이 전시품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행사가 끝난 후 서준은 장모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오늘 수고하셨어요. 이거 받으세요. 봉투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금수는 그 돈을 받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가족이 아니라 일꾼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날 밤, 지연은 어머니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서준 오빠가 엄마 생각해서 참여시킨 거예요. 엄마가 심심하실까봐. 박금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심심해서가 아니라. 하지만 다시 말을 삼켰습니다. 딸의 눈에는 남편에 대한 믿음이 가득했으니까요. 자신이 그 믿음을 깨뜨릴 권리가 있을까요? 조금만 더 참자. 이후로도 모욕은 계속되었습니다. 미묘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한 달에 한 번, 서준은 장모에게 생활비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말을 덧붙였죠. 어머님, 이거 잘 관리하셔야 해요. 이번 달은 특별히 좀 더 드리는 거니까 허투루 쓰지 마시고요. 박금수는 평생 단 한 번도 돈을 함부로 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이 돈 관리를 못하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친척 모임에서는 더 심했습니다. 서준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농담 속에는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장모님 덕분에 인생 공부 많이 했습니다. 진짜 힘들게 사신 분이라서 저도 많이 배우죠. 감사하게도 지연이는 그런 환경을 딱 벗어났잖아요. 친척들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박금수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딸에게 부끄러운 것처럼 포장되고 있었으니까요. 지연은 중간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을 보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남편은 항상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지연아, 나는 어머님을 존중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머님도 이해하실 거야. 지연은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단지 표현이 서툴 뿐이라고. 박순금은 조금만 더 참으면 나아질 거야. 라고 되뇌었죠.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되고 있었죠. 어느 날 박금수는 손주와 놀아주다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동네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요. 아이는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서준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이한테는 좀 더 교육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고리타분한 시골 이야기 말고요. 그 순간 박금수는 자신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시간들, 배운 것들, 경험한 것들이 모두 가치 없는 것처럼 취급받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시점에서도 계속 참으시겠습니까? 밤마다 박금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여기 있는 것이 딸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오히려 짐이 되는 걸까? 하지만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딸의 얼굴에서 피로가 보였고 손주는 할머니를 좋아했으니까요. 자신이 떠나면 딸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박금수는 계속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점점 더 무거워져 갔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병원 재단 감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서준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차기 이사장 자리가 걸린 중요한 시기였으니까요. 그는 집안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장모는 방해 요소가 되어갔죠. 어느 날 저녁, 서준은 장모를 불렀습니다. 지연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박금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앉았습니다. 다음 달에 재단 감사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혹시 어머님이 잠시 고향에 다녀오시는 게 어떨까요? 박금수는 당황했습니다. 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서준은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감사 기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집에 드나들 거예요. 혹시 어머님이 실수라도 하시면 이해하시죠? 여러분이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박금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인가? 서준은 잠시 침묵하더니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의 과거 채무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15년 전 식당 운영하실 때 생긴 빚이죠. 물론 다 갚으셨지만 혹시 이런 게 밖으로 새나가면 좀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박금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빚은 딸을 대학 보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밤낮 없이 일해서 다 갚았죠. 그런데 지금 사위는 그것을 약점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괜히 문제 만들면 지연이 인생도 같이 망가집니다. 어머님도 그건 원하지 않으시죠? 그 순간 박금수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관리해야 할 리스크였고, 숨겨야 할 과거였고, 필요할 때만 꺼내서 쓸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지연을 방패로 삼는 그 말, 가난을 죄처럼 취급하는 태도, 존엄을 철저히 짓밟는 협박. 박금수는 떨리는 손으로 일어났습니다. 알겠네. 내가 나가겠네.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가족이라고. 박금순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가족이라면 이렇게 협박하나? 내가 평생 지켜온 것들을 무기로 삼나? 서준은 당황했습니다. 항상 순종적이던 장모가 처음으로 저항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지연이가 들으면 어때? 내 딸한테도 이제 다 말할 거야. 하지만 박금수는 결국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딸이 돌아왔을 때 남편은 먼저 말했으니까요. 지연아, 어머님이 좀 피곤하신 것 같아. 고향에 잠시 다녀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연은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엄마, 편찮으세요? 고향 가서 좀 쉬다 오세요. 박금수는 딸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남편의 말만 믿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의 딸이 이런 상황이라면 진실을 말하시겠습니까? 그날 밤 박금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남편 없이 딸을 키우며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죠. 빚을 지면서까지 딸을 대학에 보냈고 딸이 좋은 사람 만나기를 바라며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은 무엇이 되었나요? 관리해야 할 리스크, 숨겨야 할 과거, 필요 없으면 치워야 할 짐. 새벽 4시 박금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고. 딸을 위해 떠나야 한다고. 아니, 정확히는 자신의 존엄을 위해 떠나야 한다고. 박금수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이 집에서 자신의 것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새벽 5시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주의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딸의 방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딸에게 남편을 선택하라고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박금수는 조용히 문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어두운 새벽거리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박금순이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미친 듯이 찾았지만 전화도 받지 않고 행방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서준 오빠, 엄마가 왜 이러는 걸까요? 고향에도 안 계신데요. 서준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아. 곧 연락 오실 거야. 하지만 서준은 속으로는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문제 요소가 사라진 것이니까요. 한편 박금수는 서울 외곽의 작은 고시원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얼마 없었지만 당분간 버틸 수는 있었죠. 처음 며칠은 그저 멍하니 있었습니다. 딸 생각, 손주 생각에 눈물만 흘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새로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자신이 왜 쫓겨나듯 나와야 했나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열심히 살았고, 딸을 사랑했고, 손주를 돌봤을 뿐인데, 고시원 책상 위에는 오래된 공책이 있었습니다. 박금수는 그 공책을 펼치고 지난 2년간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습니다. 후원 행사에서 봉사복을 입고 서 있던 날, 친척 모임에서 자신의 과거가 조롱거리가 되던 순간들, 생활비를 받으며 느꼈던 모욕감들, 그리고 마지막 날 밤, 사위가 자신의 빚 기록을 꺼내들며 협박하던 장면.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계속 참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맞서 싸우시겠습니까? 박금수는 모든 것을 정리한 후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옛날 식당에서 일할 때 알게 된 최 변호사. 법률 상담소에서 무료 봉사를 하던 젊은 변호사였죠. 선생님, 저 박금순입니다. 혹시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며칠 후, 박금수는 작은 법률 사무소에서 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제는 중견 변호사가 된 그는 박금순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박금수는 그동안의 일을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어머님, 법적으로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병원 재단 윤리위원회에 익명으로 제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 내 권력형 갑질, 후원 행사에서의 부적절한 인력 활용. 이런 것들은 재단의 이미지에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박금수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면 제 딸도 힘들어질 텐데요. 최 변호사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처럼 계속되는 게 따님에게 정말 좋은 건가요? 아니면 진실이 드러나는 게 장기적으로는 나은 건가요? 그날 밤, 박금수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과 딸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는 것을,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오래전 식당에서 일할 때 손님 중 한 분이 책을 한 권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탈무드라는 유대인의 지혜서였죠. 그때는 읽지 않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펼쳐봤습니다.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자는 피를 흘리게 한 것과 같다. 그 구절을 읽는 순간 박금수는 울었습니다. 자신이 느낀 모든 모욕이 정당한 분노였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여러분도 이 구절에 공감하시나요? 박금수는 최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선생님, 제보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제 이름은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또 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미치서는 안 돼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완전히 익명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날 박금수는 자신이 정리한 모든 기록을 최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날짜, 장소, 상황, 증언들. 모든 것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윤리위원회에 익명 제보를 준비했습니다. 직접적인 고발이 아니라 병원 재단 내 가족 인사 운영에 대한 윤리적 검토 필요성이라는 형태로요. 박금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복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몰랐습니다. 침묵했던 진실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인지. 2주 후 병원 재단 윤리위원회에서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재단 임원급 인사의 가족 구성원 활용 및 윤리 검토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보고서는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익명으로 제출된 사례 하나가 자세히 기술되어 있었죠. 후원 행사에서 가족 구성원을 무급 봉사자로 활용한 사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윤리적 문제들. 윤리위원회 위원장인 강 교수는 이 보고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마침 재단 감사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라 이런 윤리 문제는 민감할 수밖에 없었죠. 이거 혹시 한 기획실장 이야기 아닌가? 부위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은 언급하지 말자. 하지만 이 사례는 감사 항목에 포함시켜야 할 것 같네. 한편 서준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감사 준비에 바빴고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데 집중하고 있었으니까요. 여보, 엄마한테 연락 안 왔어? 지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미 3주가 넘었지만 어머니는 연락이 없었죠. 곧 연락 올 거야. 걱정하지 마. 서준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이대로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연이라면 이 시점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으셨을까요? 감사 시작 일주일 전 재단 이사회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서준도 참석했죠. 다음 주부터 정기 감사가 시작됩니다. 올해는 특별히 윤리 부분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감사팀장의 말에 서준은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리 부분이요? 네, 임원진의 가족관계, 재단 행사 운영 과정에서의 인력 활용, 이런 것들을 점검합니다. 그 순간 서준의 얼굴이 약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죠. 당연히 문제 없을 겁니다.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순조로웠습니다. 병원 운영, 재정, 인사, 모든 것이 깔끔했죠. 하지만 나흘째 되던 날, 윤리 담당 감사관이 서준을 찾아왔습니다. 실장님, 잠깐 여쭤볼 게 있습니다. 작년 후원 행사 때 봉사 인력 명단인데요. 박금순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여 지급 기록은 없었죠. 아, 이건 제 장모님입니다. 자원봉사로 참여하신 거예요. 가족분이 자원봉사를요? 그것도 접대 업무를. 감사관의 표정이 미묘했습니다. 서준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원하셨습니다.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지만 감사관은 기록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후원자들에게 식당 일하셨던 분이라고 소개하신 게 여러 사람의 증언으로 확인됩니다. 이게 정말 자원봉사였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서준은 처음으로 당황했습니다. 누군가 제보한 게 분명했죠. 하지만 누가? 장모? 설마. 그건 농담처럼 한 말이었습니다.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들려고. 감사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의심이 가득했죠. 그날 저녁, 서준은 처음으로 불안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한테 연락 왔어? 아니,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하지만 서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윤리위원회에서 중간 보고가 나왔습니다. 재단 임원의 가족 인력 활용에 대한 윤리적 검토 필요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죠. 직접적인 위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윤리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었죠. 병원 내부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기획실장이 장모를 후원 행사에 무급 인력으로 썼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욕적인 발언들이 있었다는 소문. 서준은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조차 몰랐다는 것입니다. 박금수는 여전히 고시원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정의는 소리치지 않아도 반드시 자리를 찾는다. 박금수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진실을 기록했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 진실이 스스로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이사장 후보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그는 즉시 반격에 나섰습니다. 여보, 어머님 연락처 알아? 서준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병원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 작년 후원 행사 건으로. 어머님이 뭔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연은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설마. 확인 좀 해봐. 이거 심각한 문제야. 서준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부드러움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서준은 병원 법무팀장을 불렀습니다. 이번 윤리위원회 보고서 누가 제보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 익명 제보라서. 하지만 내용상 내부 사정을 아는 사람일 겁니다. 장모 쪽 확인해봐. 법무팀장은 놀랐습니다. 장모님을요?
3주 전에 집을 나가셨어. 그 타이밍이 너무 정확해. 여러분은 이 순간 서준의 행동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방어일까요? 공격일까요? 서준은 사설업체에도 의뢰했습니다. 박금순의 행방을 찾으라고. 그리고 최근 활동 내역도 조사하라고. 며칠 후 보고가 왔습니다. 서울 외곽 고시원에 계십니다. 그리고 최영민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한 기록이 있습니다. 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변호사를 만났다는 것은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죠. 그는 즉시 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한서준입니다. 제 장모님이 최근에 상담하러 오셨다던데요. 최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의뢰인 정보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변호사님, 장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가족 문제는 가족끼리 해결하는 게. 한 실장님,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라 윤리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서준은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장모가 반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분노. 그날 밤 서준은 지연에게 폭발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지금 나를 망치려고 하고 있어. 무슨 소리야? 엄마가 왜? 병원 윤리위원회에 제보한 게 어머님이야. 변호사까지 만나서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지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럴 사람이 아니면 왜 갑자기 사라진 거야? 왜 감사 시점에 맞춰서 이런 일이 터지는 거야? 여러분이 지연이라면 남편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어머니를 믿으시겠습니까? 서준은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재단 이사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윤리보고서에 그 사례는 과장되어 있습니다. 가족 간의 사소한 오해가 증폭된 거죠. 그리고 은근슬쩍 장모를 깎아내렸습니다. 솔직히 장모님이 나이가 드시면서 판단력이 예전 빚 문제로 스트레스도 많으셨고요. 이사들은 서준을 믿는 듯 했습니다. 그는 항상 신뢰받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윤리위원회 강 교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제보된 내용의 디테일에 주목했습니다. 날짜, 장소, 상황. 모든 것이 너무나 구체적이었죠.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야.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야. 강 교수는 추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작년 후원 행사에 참석했던 후원자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죠. 한 실장님이 장모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 식당 일 하셨다고. 그래서 이런 행사는 익숙하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장모님의 표정은 어떠셨나요? 글쎄요. 좀 불편해 보이긴 했어요. 근데 그냥 봉사하러 오신 줄 알았죠. 증언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들은 제보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서준은 점점 더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직접 장모를 찾아가기로 한 것이죠. 조사업체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고시원 건물 앞에서 서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님, 저 서준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박금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 너머로 차분히 말했습니다. 돌아가게. 할 말 없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연이도 걱정하고 내 딸을 걱정하는 척 하지 마. 진짜 걱정했으면 나를 이렇게 대하지 않았겠지. 서준은 당황했습니다. 항상 순종적이던 장모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 몰랐죠. 어머님, 병원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라면 오해입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오해가 아니야. 2년간 내가 당한 모든 것을 기록해뒀어. 날짜, 장소, 상황. 모든 것을 다. 그 순간 서준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장모가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것에 대한 공포. 어머님, 이러시면 지연이가 힘들어집니다. 정말 딸 생각은 안 하시는 겁니까? 박금수는 문 너머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 딸 생각은 평생 했지. 이제는 내 존엄도 생각할 차례야. 서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감사 최종일이 다가왔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 중이었습니다. 강 교수는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윤리적으로는 명백히 부적절합니다. 재단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서준도 참석했죠. 그의 얼굴에는 지난 며칠간의 스트레스가 역력했습니다. 한 기획실장님, 윤리위원회 보고서에 대해 해명하시겠습니까? 서준은 준비한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이번 건은 가족 간의 사소한 오해가 과장된 것입니다. 저는 항상 장모님을 존중했고, 하지만 강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확보한 증언은 15명입니다. 후원자들, 병원 직원들, 행사 관계자들,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실장님이 장모님을 소개하면서 식당 일하셨다. 이런 일은 익숙하시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그건 친근감을 표현하려던 친근감이었습니까? 아니면 차별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친근감일까요? 차별일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준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죠. 실례합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한서준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딸입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평생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남편 없이 빚을 지면서까지 저를 대학에 보내셨죠. 그런데 저는 남편 편만 들었습니다. 서준이 일어나려 했지만 지연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어제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았어요. 2년간 어머니가 겪으신 일들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2023년 9월 15일 후원 행사. 엄마는 봉사복을 입고 손님들을 안내했습니다. 남편은 사람들에게 식당 일하셨다고 소개했죠. 엄마는 그날 저녁 혼자 울었습니다.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2024년 1월 3일 설날 친척 모임. 남편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장모님 덕분에 인생 공부했다고. 엄마의 과거를 조롱거리로 만들었죠.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28일 남편은 엄마에게 과거 빚 기록을 꺼내 보이며 협박했습니다. 지연이 인생도 같이 망가진다고. 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도 못 본 척 했습니다. 남편을 믿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여러분이 지연이라면 언제 깨달으셨을까요? 지연은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저와 결혼한 게 아니었어요. 저의 배경을 지운 거였죠. 제 어머니를, 제 과거를, 제 뿌리를 부끄러워했어요. 이 사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 실장님,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서준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실장님, 귀하의 경영 능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차기 이사장 후보에서 제외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지연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고시원 작은 방에서 모녀는 오랜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박금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할 것 없어. 내가 행복하길 바랐을 뿐이야. 행복하지 않았어, 엄마. 나는 엄마가 고통받는 걸 보면서도 못 본 척했어. 그게 얼마나 비겁한 건지 이제야 알았어. 모녀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엄마, 이혼할 거야.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자. 박금수는 놀라서 딸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어떡하려고. 아이는 내가 키울 거야. 엄마처럼. 혼자서도 당당하게. 그날 밤 지연은 이혼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서준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한 달 후 지연과 박금수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작은 집이었지만 처음으로 편안했습니다. 서준은 혼자 남았습니다. 큰 집의 명예는 남았지만 신뢰는 사라진 채로 6개월이 흘렀습니다. 박금순과 지연은 고향에서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둘이 함께 운영하는 가정식 식당이었죠. 손주는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님이 모두 가고 난 후 모녀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박금수는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탈무드. 지연아, 엄마가 요즘 이 책을 다시 읽고 있어. 그 책. 옛날에 손님이 주신 거잖아. 흥.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받았는데 지금 읽으니 정말 지혜가 많더라. 박금수는 책의 한 구절을 펼쳤습니다. 여기 봐.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자는 피를 흘리게 한 것과 같다. 탈무드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어. 사람의 존엄을 해치는 것은 육체를 해치는 것만큼이나 심각한 죄라는 거지. 지연은 그 구절을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준 오빠가, 아니, 그 사람이 엄마한테 한 것들이 바로 그거였네요. 엄마의 존엄을 조금씩 피 흘리게 한 거. 박금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지만 엄마는 복수하지 않았어. 탈무드에는 또 이런 말이 있거든. 그녀는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정의는 소리치지 않아도 반드시 자리를 찾는다. 엄마는 그저 진실을 기록했을 뿐이야. 소리 지르지 않았어.
복수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정의가 스스로 길을 찾아온 거지.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정의는 정말로 스스로 자리를 찾을까요? 지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용기 내주셔서 저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엄마도 배웠어. 존엄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켜야 하는 거라는 걸. 그리고 때로는 떠나는 것이 가장 강한 저항이라는 것도.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고향의 평화로운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엄마, 탈무드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어요? 박금수는 미소 지으며 책장을 넘겼습니다. 많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들이 가득해.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 3가지 왕관이 있다. 율법의 왕관, 제사장의 왕관, 왕의 왕관. 그러나 좋은 이름의 왕관이 그 모든 것을 능가한다. 좋은 이름의 왕관. 그래. 결국 사람은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로 기억되는 거야. 서준이는 큰 병원의 실장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기억할까? 지연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좋은 이름으로는 기억되지 않겠죠. 한편 서울에서 서준은 여전히 병원 기획실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었죠. 사람들의 시선. 저 사람, 장모님한테 그렇게 했다면서 겉으로만 신사인 척 하더니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었지만 신뢰는 회복할 수 없었죠. 어느 날 서준은 자신의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결혼식 날 장모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 박금순의 눈에는 걱정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언제 깨달으셨나요? 서준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고향 식당에서 박금수는 딸과 손주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검소했지만 따뜻한 식사였죠. 할머니, 이거 맛있어. 손주의 말에 박금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또 해줄게.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큰 집도, 비싼 차도, 사회적 지위도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이 순간이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박금수는 탈무드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복수하지 않고 소리치지 않고 그저 존엄을 지켰을 뿐인데 정의가 스스로 찾아왔구나. 그리고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탈무드 지혜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피를 흘리게 한 것과 같다. 그리고 정의는 소리치지 않아도 반드시 자리를 찾는다. 박금수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존엄을 지켰을 뿐이죠. 그리고 그 존엄이 가장 존경받던 사위의 자리를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으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 모욕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그렇게 대한 적은 없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탈무드 지혜로 풀어가는 인생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